세상을 바꾸는 힘.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 오늘 정계 복귀를 공식 선언했죠. 이제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 개헌론을 전면에 내세웠고요. 모든 기득권을 버리겠다. 그리고 당적도 버리겠다. 탈당도 공식화했습니다. 야권의 대선 지형의 변화가 예상되는 대목인데요. 그간 국민의당 일부 의원과 이재호 전 의원 등 제3지대론을 주장해온 이 이야기가 탄력을 받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그런 이유입니다. 잠시 후에 늘 푸른 한국당 공동창당 준비위원장인 이재호 전 의원을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또 어제 서울도심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면서 경찰관이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제 총기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도 짚어보겠습니다. 늘 푸른 한국당 공동창당 준비위원장 이재호 전 의원을 연결합니다. 이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손학규 전 상임고문의 정계 복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아주 상당히 의미 있는 결단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예. 의미 있는 결단. 자, 정계 복귀 타이밍이 절묘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타이밍은 네. 예상했던 거니까 언제든지 그렇게 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본인이 복귀하면서 이제 탈당선언을 한 것이 좀 의미가 있다. 이런 이야기. 네. 자. 예.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개헌론이 다시 부상할 조짐인데요. 예, 예. 이 대목도 환영하시는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손학규 전 의원이 말을 좀 어렵게 해갖고. 네네. 제7공화국. 네. 못 알아듣게 했는데 7공화국이라 하는 게 말고 지금 헌법으로서 나라가 안정될 수 없다. 네. 개헌을 해서 나라의 틀을 바꾸자. 이렇게 좀 쉽게 이야기하면 좀 많이 알아들 텐데 7공화국 하니까 어차피 7공화국이라는 건 헌법을 바꿔야 가능한 거니까. 네네. 근데 헌법 바꾸자 그러면 편할 텐데 좀 어렵게 이야기했어요. 너무 좀 멋있게 이야기한 건가요?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 이야기는 좀 어렵게 이야기했어요. 네. 그리고 또 이 오늘 화제가 된 이 발언이요. 모든 기득권을 버리겠다. 당적도 버리겠다. 이 대목인데요. 예. 이 당적을 버리는 문제 어떤 의미로 들으셨어요? 그거는 손학규 전 의원이 정계 복귀를 하려면 불과 2년 전에 은퇴 선언을 했잖아요. 네. 은퇴 선언한 사람이 다시 복귀할 때는 나는 모든 권을 내려놓고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나는 헌신하겠다 이런 자세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야지 은퇴했다 2년 만에 복귀하는 사람이 내가 또 뭘 하겠다 이렇게 나가면 듣는 사람들이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은 오늘 명쾌하게 이야기한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한 결정이다. 네. 자, 그런데요. 그래야 이야기가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의원님 지난번에 저희 인터뷰 할 때도 이 제3지대론 이야기 많이 나눴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 이게 소속이 없는 자유계약 선수가 된 셈인데요. 예. 손학규 전 고문이 정계 복귀해서 이 당적이 없으니까 이 의원님 지금 신당 창당과 좀 연결고리는 더 강해진 거 아닌가요? 좀 좋아진 거죠. 왜냐 그러면 국민들이 지금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후보들에 대해서 좀 짜증스럽잖아요. 네. 그런데 모든 걸 내려놓고 개헌해서 나라판을 새로 짜서 정치가 제대로 되겠다 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오니까 그럼 그런 후보를 하려면 그게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갖고는 안 되니까 어차피 제3지대에서 단일 후보론이 좀 보상하게 돼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복귀를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손 전 고문의 이 여러 가지 구상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동안의 발언을 좀 분석해 보면요. 개헌의 방향을 분권형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 의원님도 이 개헌 방향이 분권형 대통령제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주장을 했고 원래 손 대표가 야당 대표할 때 개헌을 반대했거든요. 네네. 그래갖고 그때 잘하면 개헌이 될 뻔했는데 손 대표가 야당 대표할 때 원체 강하게 반대를 해갖고
그때 개헌론을 우리가 못 띄웠는데 지금 이제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서 손학규 전 의원이 분권형 개헌으로 해야 나라가 되겠다 하는 이야기는 아주 옳은 판단이라고 저는 보지요. 네. 자, 이 개헌의 필요성은요, 여야 의원 중 다수들이 많이 공감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문재인 전 대표를 포함해서 유력 대선 주자들이 예. 개헌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사람들은 뭐 자기네들이 대통령 다 된 줄 알고 있는 거죠. 대통령 되면 네. 5년 동안 권력 잡겠다는 이야기니까 그건 우리가 볼 때는 좀 착각이죠. 아, 지금 착각이다? 그렇게 네. 현재 이 체제, 이 정치 구도로 대통령이 된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보세요. 임기 4년 만에 지금 이렇게 완전히 축소잖아요. 어떤 대통령들 5년 임기 동안에 3년 지내면 내려막길이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나라를 개혁하고 하겠어요. 네. 그러니 네. 지금 문재인 대표나 뭐 좀 대선 후보에 그 물방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개헌은 뭐 공약을 하겠다는 등 지금 좀 약간 소극적으로 대하는데 그거는 진짜 전국을 한 치 앞도 못 내다보는 네. 너대로 가면 대통령 되면 5년 전 하겠다 이런 생각은 그건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죠. 네. 자, 그럼 지금 임기 4년 차에 죽순다라는 표현을 아까 써주셨는데요. 그럼 예. 지금 이제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의혹 문제들 예. 그리고 또 심상치 않은 지지율 지금 이 레임덕에 접어들었다고 보세요? 레임덕이 접어들 정도가 아니고 네. 이미 나라가 정체가 없잖아요. 어허. 우리나라가 지금 어린이집에서 청와대까지 성한 구석이 있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중심으로 대통령 주변에 일어나는 그 일들 보세요. 무슨 최순실 게이트다, 뭐 우병우 사건이다, 뭐다. 이게 다 권력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네. 이게 만약에 권력 초반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권력이 내려막기니까 이런 일이 막 터지지 않습니까? 네. 이걸 보고도 현임 대통령제를 그대로 갖고 가겠다? 그 국민들 도의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이제 개헌 이야기 중이었으니까요, 의원님. 예. 지금 청와대는 표면적으로는 개헌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여러모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예. 자, 개헌을 통해서 국면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것도 아니냐 이런 이제 저 진단도 나와요. 청와대 그렇습니다. 개헌 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세요? 저는 현재 박근혜 정권이 네. 퇴로가 없다고 봐요. 퇴로가 없다. 이대로 가면 개헌으로서 나라 틀을 새로 짠다. 네.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를 87년 체제에서 앞으로 한 100년을 내다보는 새로운 정치 구조로 바꾸겠다. 네. 이러한 그것을 자기 업적으로 삼기 전에는 무슨 역할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 판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박근혜 정권이 개헌이라도 해서 나라 틀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 소리 하나라도 들어야지. 그렇게 하려면 개헌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또 묘한 게 청와대가 나서거나 지금 새누리당의 친박들이 나서면 될 일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반대해놓고 보는 거죠. 네. 일단 반대해놓고 보는 거고 또 그다음에 원체 블랙홀이니 뭐니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한참 오래 해나갔고 네. 지금 당장 개헌하자 하기도 쪽팔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반대해놓고 보는 거고 네. 그동안의 개헌 논의가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이나 뭐 분위기를 좀 봐서 이제 해야 되겠죠. 안 하고 되겠습니까? 네. 결국은 해야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래 봅니다. 자, 그럼 의원님 지금 또 이 위원장님이신데요. 이 늘 푸른 한국당 어쨌든 깃발을 드셨으니까요. 내년 그렇습니다. 1월 창당 대선 후보 지명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1월까지요. 네. 전국의 17개 시도당에서 시도당 창당제를 마칩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 대선 후보 영입 정리하고 네. 창당 준비 정리해서 내년 1월 달에 창당합니다. 창당하고 어쨌든 우리는 내년 1월 달 대선 후보를 냅니다. 그럼 예정대로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자, 그럼 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오늘 아까 처음 언급해 주신 손학규 전 고문 정계복귀 관련해서 자, 늘 푸른 한국당에 영입하실 생각 있으세요? 우리는 아다시피 원외 정당이고 전국적인 조직력을 갖고 정당을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손고민을 뭐 우리가 영입했다 그래도 올 사람도 아니고 또 우리는 당에서 우리들이 주장하는 개헌, 행정구역 개편 그리고 다음 총선 전에 개헌과 행정구역 개편을 마무리하고 대통령 임기를 끝내겠다. 이런 우리들의 당의 공약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에 동의하는 사람은 우리가 후보를 뽑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당은 독자적으로 후보를 내지만은 당이 무슨 다른 당과 다른 단체 합치거나 이런 건 하지 않고요. 네네. 그러나 제3지대에서 후보 단일화, 네. 국민 후보 단일화를 하는 데는 저희 당이 참여를 하지요. 네. 영입에 대해서는 지금 선을 그으셨습니다만 이제 이 단일 후보 단일화, 국민 후보 단일화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우리 푸른 당도 참여를 해서 국민 후보 단일화를 해서 개헌이 어디든지 이루어져서 나라의 틀을 새로 바꿔야죠. 네. 자, 아까 최근 그 의혹들 상당히 심각하게 진단해 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매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 자, 적절한 대응으로 보십니까? 아니, 그 말씀만 했으면. 네네. 그럼 교과서 나온 이야기니까. 그 말씀 했으면 좋은데. 네. 무슨, 미르나 무슨 케이스 포츠. 이것도 한참 또 설명을 했잖아요, 대통령이. 네, 그래요? 네. 사실 좋은 대통령이 취지로. 그런 거 설명할 게 아니거든요. 네. 뭐든지 법이 어긋나면 처벌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요즘 권력을 빙자해서, 저하될 빙자해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거기에는 뭐 우병우도 포함되는 거고, 최순실도 포함되는 거고, 뭐 각종 포함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이 특별히 엄정 조사하기 바란다. 요 한마디만 하면 대통령께서 체면했으실 텐데, 그걸 또 뭐 변명 한참 하는 바람에, 엄정하게 조사 수업을 한단 말이, 공연불로 들리죠. 네. 자, 의원님 정권에 참여하셨었으니까요. 네. 이 우병우 민정수석의 역할이 흔히 이제 대통령의 이 친인척 또 측근 관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민정수석이라는 게. 그럼 지금 최순실 씨 관련 이제 의혹, 사태, 이 우수석 책임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최순실 게이트를 엄정하게 조사하면. 그 뒤에 당연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어떤 형태로든 관련이 있냐 없냐 하는 게 드러날 것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민정수석이 친인척 관리를 잘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결국은. 당연히 책임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호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 어제 저녁 서울 오패산 터널에서 이 경찰이 사제총에 맞아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범인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범죄 전과자였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이 다수의 사제총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 전자발찌 그리고 사제총기에 대한 관리가 허술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을 연결해서 이야기 듣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백기종입니다. 네, 자 용의자 성 씨가요. 부엌칼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자발찌를 이게 지금 원래 이제 부착된 건 이 성폭력 범죄나 아니면 이 강도 다른 범죄를 하는 상태에서 또 강간을 하거나 이런 강력 범죄 이제 형을 마치고 나올 때 일정한 기간 동안 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한 거죠. 네. 근데 지금 이 바로 성병대 이 사람도 결국은 이 2000년대부터 이 미성년자 그다음에 특수강간 23세 된 여성과 16, 7세 된 여성을 이 강간한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도 계속해서 다른 추가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결국 2012년도 출소할 때 이제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의해서 전자발찌를 찾는데 어제 오후 6시 20분 넘어갈 무렵에 전자발찌를 탈착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네. 그런데 조금 전에 속보가 나와서 보니까요. 이 전자발찌를 찾지만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이런 뉴스가 있던데 무슨 얘기입니까? 네, 관리 대상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또 2개월에 한 번, 아니면은 이 정보 수집 차원의 관리가 있는데 전자발찌 부착이 된 사람은 이 주요 관리 대상에서 일단 제일 하급으로 떨어뜨려 놓고 이 법무부에서 보호 관찰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관리 등급을 낮춰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인 네,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게 부엌 칼로 끊겼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조금 우려하는데요. 네. 조금 이게 특수 소재를 뭐 사용하든가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네,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는 이게 12월에 그 소위 말하면 추적기와 전자발찌를 한꺼번에 착용을 함으로 해서 네. 지능화 전자발찌를 개발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12월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게 지금 미흡한 부분, 사실은 부엌칼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끊어버리고 도주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불안감을 주는 것이죠. 네. 지금 연간 한 100여 건 정도가 전자발찌 훼손하면서 범행을 하는 게 이제 일부 드러나고 있죠. 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속한 대응이 갖춰져야 될 걸로 그렇게 요구가 되는 실정입니다. 네, 자, 전자발찌 문제도 이게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만 또 이 성 씨의 가방에서 이 사제 총기가 17정이나 나왔고요. 네, 칼이 그렇습니다. 7자루, 또 사제 폭발물, 뭐 이게 어마어마한 무장이 지금 발견이 됐는데요. 네. 이 화면상으로 보니까 이 사제 총기라는 게 상당히 허술해 보이는데 네. 이게 그렇게 위력적인가요? 아,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허술해 보이지만 네. 이게 미용실에 그 총구멍이 3개 났다라든가 네. 또 쇠구슬을 장착을 하고 그다음에 쇠파이프 안에다가 화약을 넣어서 심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다음에 불을 붙이면 네. 불을 붙이고 나면 이게 폭발을 하면서 폭발성에 의해서 쇠구슬이 발사되는 이제 우리 조선시대의 그 수법이 그 기법이거든요. 무슨 화승총 이런 거군요. 네. 네. 강북구 번동 파출소 김창호 경감이 결국은 날개죽지를 간통을 해서 폐를 간통하는 바람에 결국 사망을 한 인명살상용인데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에 보면 굉장히 많은 예를 들어서 사제총하고만 키워드를 쳐도 네. 굉장히 많은 방법이 드러나고 있고요. 실제로 2011년도부터 5년간 2015년도까지 이 밀수입된 사제 총기로 모의 총포류가 791정이고 실제 총기가 69정이 그 밝혀졌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이태로운데 우리나라도 이제 총기 그 안전지대 총기 청정국에서 벗어날 우려가 있다. 바로 이런 이 성병대 같은 사람의 네. 사제총 만들기. 이게 지금 범죄도 많이 통용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 때문에 우려가 큰 문제입니다. 정말 걱정되는 대목인데요. 네. 자, 우선 이 사제 총기에 대한 단속이나 법적 제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총포도금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네. 개정이 됐습니다. 1월 달에. 그래서 이 인터넷상에 도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제총을 만드는 법만 올려도 네. 이게 2년 이하 징역에 5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벌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무허가로 총기를 소지하거나 제조하는 경우도 역시 같은 형의 처벌을 받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수의 사제총이 암암리에 만들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여기에 이제 일선의 치안에 있는 수사기관이나 경찰에서 내밀하게 들여다보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하는 네.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자, 이 용의자가 말이에요. 성 씨, 네. 검거 당시에 방탄조끼, 헬멧까지 착용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네. 그럼 이 정황상 지금 계획된 범죄라고 봐야겠죠? 네, 객관적으로 수사 경험칙상도 그렇고요. 네. 지금 보면은 보관찰관이 방문을 했을 때 녹취가 나오고 오는 걸 제가 들었는데 네. 그때도 보면 이 서바이벌 게임장에서 가져온 방탄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네. 이때 보관찰관이 조금만 더 촉을 세워서 이런 걸 제보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지금 현재 물론 있습니다만 네네. 이미 이 사제총을 제조를 하면서 폭발물 흉기도 7정 가지고 있으면서 소위 타켓을 정해서 복수를 하겠다. 근데 1차 타켓이 바로 SNS상의 경찰이었습니까? 네. 그런데 67세대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그 주민이었죠. 그리고 주차 시비로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많은 사제총을 왜 만들었을까? 바로 경찰관이었습니다. 타켓트가. 네. 최초 2000년도에 구속한 사람이 언론 보도는 안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취재를 해보니까 네. 현재 경기도 경찰서에 근무를 하는 직원인데 그 사람 이름이 페이스북에 나와요. 그 사람을 타켓으로 하겠다라는 것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수의 묻지마 끔찍한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경찰관을 비롯한 많은 시민들이. 그런데 이번에 한 명의 희생을 통한 결국 3분의 그 사상자가 났잖아요. 네네. 이게 체포가 됐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인명살상이
예상이 되는 그런 범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제총을 어떤 범죄자가 그럼 소지하고 있다가 어떤 상황에서 발사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풀숲에 숨어 있다가 뒤에서 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경찰들도 뭔가 좀 보호 대책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바로 화성에서 이강석 경감이 엽총을 들고 난동을 인질극을 부리는 곳에 출동을 했다가 엽총에 맞아서 사망을 했죠. 네. 그 이후에 이 방탄복 착용 문제가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네. 사실은 방탄복이 예산 탈영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구대 파출소에 10kg짜리 방탄복 한 벌 내지 두 벌 정도밖에 지급이 안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개선을 하고 정말 현장에 출동하는 내일이 경찰의 날입니다. 새 말단에서 말초신경에서 치안을 유지하는 민생경찰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주는 그런 안전대책이 정말로 시급히 필요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일이 경찰의 날이었군요. 그렇습니다. 한번 좀 경찰의 보호 대책 환기돼야 될 것 같고요. 자, 용의자가 아까 SNS에 올린 글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네. 결국 이제 이 자신을 체포했던 경찰을 타겟으로 삼아서 네. 또 불특정 다수의 경찰 또 일반 시민에게까지 증오심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좀 정신적인 문제 있다고 보십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일부 전문가들 이야기도 나왔지만 현재 SNS 상에 보면 피해망상이나 과대망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일본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의 저의를 내가 제일 먼저 간파를 했다라고 하고요. 또 경찰이 이 칵테 작전이라는 게 뭐냐면 네. 나를 범죄를 하지 않았는데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어서 이 증거를 위조해가지고 네. 나를 수용생활 깜빵에 보내서 사형을 언도받게 한다라든가 이런 수법의 칵테 작전을 쓰고 있다라고 하고 내가 통제되지 않는 방에 시신을 들여놓고 나를 모함해 음해하려고 한다. 네. 이런 부분들이 피해망상 내지는 과대망상으로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준비를 하고 범죄를 하려고 작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벌성,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보이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사회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경제적인 빈곤감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불만들을 한꺼번에 터뜨리려고 했던 부분들이 모두 드러났죠. 정말 위험한 사람이 이번에 희생이 적은 희생이라고 하기는 안타깝지만 어쨌든 비교적 적은 희생으로 큰 어떤 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는 분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철저한 치안 대책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1644 1644 대리운전 1644 불러보자 꽃배달도 1644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 환 54,000원부터 3단 환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1644 당신의 제규어는 수만 번의 코너링 후에도 그 가치가 확실히 지켜져야 합니다. 제규어가 보장하는 제규어 인증 중고차 서비스 트레이드인 프로그램. 보유하신 제규어를 최상의 조건으로 팔고 신차 구입 시 특별 혜택까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규어 공식 인증 중고차 전시장에서 만나보세요.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살 곳을 잃어가는 북극곰에게 콘덴싱이 옳았다. 친환경 보일러를 만들겠다는 28년 전 그 선택. 콘덴싱 28년 국가대표 보일러. 2015년 금감원 공시 매출액 1위. 진물 상처엔 톡톡 뿌려요. 진물은 잡아주고 새살은 솔솔 톡톡 뿌려요. 자전거, 등산, 캠핑에도 챙기세요. 뿌리는 상처 치료제 마데카솔 분말. 톡톡 뿌리세요. 상처에 참 좋은 선택 마데카솔 분말. 연고는 마데카솔 케어.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10월 송도 랜드마크 시티 중심에 힐스테이트가 다시 한번 찾아옵니다. 워터프론트 호수와 바다 조망, 송도 최초 IoT 생활의 편리함까지 탁월한 송도 브랜드타운의 미래가치.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2차. 문의 032-834-8890 현대건설. 3부는 여기까지고요. 4부로 이어갑니다.